바람이 차갑습니다. 해가 짧아진 지는 오래되었고 늙은 몸뚱어리에 스미는 저녁 한기는 유독 뼛속까지 시립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는 텅 빈 거실을 데우지 못하고 재처럼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저는 낡은 앨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모서리. 그 안에는 제 시간이 멈춰버린 날이 있습니다. 30해 전 5살 배기 딸 수연이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날. 수연아.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그리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색을 잃었습니다. 시장통에 그 많던 사람들 속에서 그 작은 손을 놓아버린 제 자신을 단 하루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를 이 지옥에서 버티게 한 것은 하나 남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아들을 향한 지독한 집착으로 견뎌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세상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앨범을 들여다보며 껍데기뿐인 숨을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아니, 이제 먹으려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집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는 목소리였습니다. 잘 됐네. 엄마, 나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사람 데리고 갈게. 응, 맛있는 것 좀 해줘. 사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분명 여자일 겁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내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들이 감히 어떤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인가. 누구? 아, 오면 알아. 그냥 좋은 사람이야. 8시까지 갈게. 엄마.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불길하고 서늘한 정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가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내 아들을 채가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앨범 속 수연이의 얼굴이 원망스럽게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마저 뺏길 거야? 라고 묻는 듯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정신없이 재료를 꺼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절대 안 돼. 내 아들만큼은 절대 안 뺏겨. 8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앞치마도 벗지 않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최대한 쌀쌀맞고 어려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들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림자처럼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에서 아래로 그 여자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원피스,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저를 향해 바보처럼 환하게 웃는 그 얼굴.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습니다. 싹싹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저렇게 해실해실 웃는 것들이 속이 검은 법입니다. 내 아들을 저런 웃음으로 홀린 게 분명했습니다. 들어와. 저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 왜 그래? 라고 속삭였지만 무시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내내 저는 그 아이, 한지민이라는 애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아들이 민망한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지민 씨,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진짜 좋아. 특히 이 갈비찜. 와, 정말 맛있겠어요. 어머님, 힘드셨죠? 제가 도울 걸. 됐다. 그 애가 제게 말을 붙이려는 순간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애의 웃는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통쾌했습니다. 앉아, 밥 먹게. 숨 막히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제가 워낙 싸늘하게 구니 그 애도 아들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 애의 젓가락질 하나, 물 마시는 모습 하나까지 다 감시했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밥 먹는 폼이 영, 교양머리가 없네. 속으로 그렇게 트집을 잡으며 밥을 씹는데 아들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엄마, 저 지민 씨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쨍그랑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혼?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뭐? 어머님, 저희 진심으로 너 입 다물어.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려 하자 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애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뭘 안다고 결혼을 해? 쟤에 대해서 뭘 아는데? 엄마, 말 좀 가려서. 뭘 가려? 그래서 저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어디서 어떻게 자란 애인지는 알고 만나는 거야? 제 모진 말에 지민이라는 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애는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민 씨,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아, 그러셨구나.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말의 동정심이 스쳤지만 그보다는 역시나 하는 안도감과 경멸감이 더 컸습니다. 근본도 없는 애, 내 귀한 아들의 짝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고아원? 그래서 부모 얼굴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라고? 어림없다, 민준아. 이 결혼 절대 안 돼. 저는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왜 없어? 뿌리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믿고. 그때였습니다. 쥐죽은 듯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지민이가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한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그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저 어머님을 어디서 뵌 것 같아요. 뭐, 정말이에요. 어머님 얼굴이 너무 낯이 익어요. 처음 뵙는데도 자꾸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수작이지? 동정심이라도 사려는 건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애를 노려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봐. 그렇게 쏘아붙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애의 눈빛. 눈물이 맺혀서 더 까맣고 깊어 보이는 그 눈동자. 그 눈이 제 가슴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 기분은?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30년간 닫혀있던 가슴 속 빗장이 저 애의 눈빛 하나에 삐걱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애가 웃을 때마다 거슬렸던 그 입꼬리, 꾀꼬리 같아서 밉살스럽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순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이 불쾌하고도 기묘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 애는 내 아들을 뺏으러 온 적이고 고아원 출신의 근본 없는 애일 뿐입니다. 헛소리 말고 당장 일어나. 내 아들 데리고 이딴 장난칠 생각 마. 오늘은 이만 가봐. 저는 일부러 더 모질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 수연이에 대한 죄책감이 저 낯선 여자에 대한 기묘한 동질감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낯이 익어요 라고 말하던 그 애의 눈동자. 그리고 그 눈을 봤을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심장이 아프게 뛰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애야. 사람을 홀리는 아주 기분 나쁜 애. 그렇게 되뇌었지만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제 얼어붙었던 삶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는 결국 내 반대를 꺾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꺾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민 씨 없으면 안 돼요. 허락 안 해주시면 저 그냥 집 나가서 살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내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남은 아들 하나만은 내 곁에 두어야 한다는 지독한 집착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떠난다는 것은 내 세상이 두 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독을 품은 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엄마,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애를 내가 직접 가르쳐야겠다. 내 아들 밥상은 내가 가르친 대로 차리게 할 거야. 아들은 철없이 고마워, 엄마라며 좋아했지만 그건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이름에 내가 저 아이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두고 숨도 못 쉬게 닥달해서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민이, 아니, 새아기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내 지옥 같은 집의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본격적인 시집살이는 그 아이가 이삿짐을 푼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라. 해가 중천이다. 새벽 5시. 나는 며느리의 방문을 발로 차듯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뛰어나온 아이의 부스싼 얼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침상은 동트기 전에 차리는 거다. 어디서 배워먹질 못했으니 나는 일부러 배워먹지 못했다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약점, 고아원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를 매 순간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네, 어머님, 금방 준비하겠습니다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 넌 미각도 없니? 걸레질을 이따위로 해? 먼지가 그대로 앉아있지 않니? 내 아들 와이셔츠는 이렇게 다리는 게 아니야. 다시 해. 며느리는 묵묵히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그 깡마른 몸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꿋꿋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독한 것. 저렇게 버티면서 내 아들을 차지하겠다 이거지. 그 아이를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보란듯이 멸치볶음을 한가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잘게 빻은 땅콩가루를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그래, 내 딸 수연이가 환장하던 거였지. 순간 땅콩 하나를 잘못 먹고 온몸이 부어올라 숨을 껄떡이던 수연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애써 그 기억을 지웠습니다. 저녁상에 멸치볶음을 내놓으며 나는 며느리에게 턱짓했습니다. 뭐하니? 새로 한 반찬 맛도 안 보고.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머뭇거리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으려던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먹기 싫어? 어머님. 그게 멸치 말고요. 혹시 이거? 며느리의 손가락이 땅콩가루를 가리켰습니다. 땅콩. 맞죠? 그래. 왜? 땅콩도 못 먹어? 네. 어머님. 땅콩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먹으면 숨을 못 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알레르기? 내 딸 수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수연이도 땅콩을 먹으면 죽을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기묘한 불길함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별꼴이야. 반찬 투정하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흔해 빠진 게 알레르기야. 먹기 싫으면 치워. 나는 멸치볶음 그릇을 집어들어 싱크대에 거칠게 처박아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하고 놀라 외쳤지만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심장이 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를 더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시켰습니다. 세탁기 쓰지 마라. 내 아들 살에 닿는 건데 내가 손으로 직접 빨아야지. 며느리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꽁꽁 언 손으로 소미불을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귀는 온통 욕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앓는 소리, 힘들어하는 기색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을까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물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래였습니다. 며느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빨래하면서 노래가 나와? 화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려는데 그 가락이, 그 음률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섬집 아기, 쿨쿨.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섬집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사도 없는 아주 단순하고 조금은 구슬픈 멜로디. 그건 내가 오직 내 딸 수연이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불러주셨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 민준이에게도 불러준 적이 없는 오직 수연이를 재울 때만 속삭이던 나와 수연이 둘만의 노래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며느리가 놀라 굳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른 거야?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저 시끄러우셨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노래냐고 물었다. 노래. 랄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힘들거나 슬플 때 그냥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어디서 배웠어? 누가 가르쳐 줬어?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원래 알았던 것처럼 그냥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레르기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다시는 부르지 마. 당장 소리를 지르고는 내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내가 수연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이 들리는 거야. 저 애는 내 아들을 뺏어간 고아원 출신일 뿐이야. 나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며느리는 죽을 쑤어 방문 앞에 놓고 갔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재수 없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저 애가 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30년간 잠잠했던 내 속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몸을 겨우 추스르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직 편찮으신데 저리 비켜. 내가 하는 건 입에 대기도 싫어. 나는 일부러 더 신경질적으로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끓고 있던 곰국솥을 옮기려다 내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어머! 묵직한 솥이 기울어지며 펄펄 끓는 국물이 내 쪽으로 쏟아지려는 찰나. 어머님, 안 돼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나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촤악 살이 익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며느리의 팔뚝 위로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아, 뜨거워. 며느리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애가 나를 구했다고? 정신 차려. 빨리 찬물에. 이리 와. 나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붉게 익어가는 팔을 대고 나는 다급하게 약통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화상연고. 내가 허둥지둥 연고를 들고 와 며느리의 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물에 젖은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붉은 화상 자국 바로 아래, 팔 안쪽의 하얀 속살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5살 배기 수연이가 장독대에서 놀다가 떨어져 뾰족한 돌에 찢겼던, 내가 약을 발라주며 흉지겠다, 우리 딸 하고 울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내 눈앞이 하얗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너. 그 흉터.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아픔에 울먹이면서도 의아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 흉터. 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땅이 갈라지듯 쉰 목소리가 부엌의 습기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며느리의 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바닥에 쏟아진 곰국 건더기들.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정지했습니다. 내 눈은 오직 한 곳, 그 아이의 팔뚝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초승달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니야. 내 이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미친 거야. 내가 내 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거야. 흉터 따위야 흔할 수 있지. 세상에 초승달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어디 너 하나뿐이랴. 하지만 땅콩 알레르기, 나만 알던 자장가, 퍼즐 조각들이, 내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그 조각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서운 속도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있던 내 손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그 아이가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팔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나는 흉터에서 눈을 떼어 정말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토록 밉다, 독하다, 징하다 여겼던 그 얼굴, 싹싹하게 웃는 저 인매가 내 아들을 홀린 여우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나는 내 남편을 닮은 짙은 눈썹,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의 모습과 꼭 닮은 눈물에 젖은 그 까만 눈동자. 내가 왜 그토록 이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했는지, 왜 그토록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둘렸는지.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 했던 말. 어머님,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수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핏줄을 알아보는 본능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아이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어릴 때, 5살 때, 기억나는 거 없어? 시장통, 아니면 노래,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내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 무서워요. 어머님. 그 아이가 나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널 잃어버렸던 그날, 넌 분명히 하고 있었어. 그날 아침, 시장에 가기 전 내가 수연이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은으로 만든 작은 미아 방지 목걸이.
목걸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목걸이. 목걸이. 내 목걸이 어딨어? 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며느리의 젖은 옷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기겁하며 나를 밀쳐내려 했지만 내게는 30년의 한이 서린 괴력이 솟아났습니다. 젖은 티셔츠 안쪽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있다. 나는 그것을 잡아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낡고 가는 은줄이 끊어졌습니다. 내 손바닥 위로 30년 세월의 때가 묻어 새까맣게 변해버린 작은 은색 펜던트가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제가 고아원에 발견될 때 하고 있던 제 유일한 그 아이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손바닥 안에서 30년 전 내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닳고 다른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나는 앞치마 자락으로 눈을 거칠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그 쇠붙이 위에 세월에 긁히고 마모되었지만 분명하게, 똑똑하게 새겨져 있는 두 줄의 글씨. 김수연. 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30년 전에 무너졌던 내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른 형태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30년 전 쓰던 전화번호, 김수연, 내가 지어준 이름, 내가 잃어버린 내 딸. 나는 펜던트를 쥔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리자 펜던트가 땡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타일 바닥을 굴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화상 입은 팔을 붙잡은 채 공포와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진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내 며느리 한지민. 나는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국이 짜다. 걸레질이 이게 뭐냐. 어디서 배워먹질 못했으니 내가 내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아이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내 딸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 수연이가 그 이름에 반응하듯 어깨를 움찔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수연아.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지옥불이, 내 죄책감이, 내 그리움이 30년 만에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수연아. 내 딸 수연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이 어미가, 이 천하의 몹쓸 어미가. 나는 내 딸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내 딸 수연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는 나를,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펜던트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수연. 그 이름, 내 이름? 그럼 어머님이. 네. 엄마? 내 절규는 끓다 못해 넘쳐오른 곰국처럼 텅 빈 저녁의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연아. 내 딸. 나는 타일, 바닥에 흥건한 물기도 잊은 채 그 아이, 아니 내 딸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30년 잃어버린 내 딸을 내 손으로 직접 구박하고 내 모진 말로 상처 입혔습니다. 고아원 출신, 근본도 없는 애. 내가 내 딸에게, 이 어미가 내 새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흐흐. 내 평생의 죄책감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이 30년간 한지민으로 살아온 내 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의 고통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제 다리에 매달려 우는 시어머니와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목걸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유령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 내 이름. 그럼 어머님이 정말 네. 엄마, 그때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무슨 냄새? 엄마. 현관문이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서다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은 쏟아진 국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아내는 화상을 입은 듯한 팔을 붙잡고 넋이 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내가 며느리의 다리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팔은. 민준이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내의 팔을 먼저 살피는 그 모습이 바로 몇 분 전이라면 내 속을 뒤집어 놓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이는 패닉에 빠진 나와 넋이 나간 아내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지민 씨 팔 다쳤잖아. 119.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목걸이를 집어들어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민준아, 목걸이? 이게 뭔데? 엄마, 일단 병원부터. 수연이, 김수연이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내 동생, 내가 잃어버린 동생, 수연이, 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동생 수연이라고. 민준이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내가 들고 있는 목걸이와 아내의 팔뚝에 드러난 초승달 흉터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5살 배기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내려는 듯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돼. 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만 알려준 그 자장가. 그리고 이 흉터. 이 목걸이. 내 아내가, 지민이가 내 동생 수연이란 말이다. 내 절규에 민준이는 이성을 찾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팔 치료부터 하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봅시다. 당장.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수연이는 팔에 붕대를 감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던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오빠와 엄마일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유전자 검사소에 갔습니다. 나와 수연이의 머리카락, 그리고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그 짧은 순간이 30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30년 만에 찾은 내 딸을 위해 며느리 노릇을 시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성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수연아. 아니. 아가. 뭐 좀 먹어. 입맛이 없어도. 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그릇을 내밀 때마다 국이 짜다며 타박하던 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수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문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면 한참 뒤에야 빈 그릇만 도로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자신이 한지민인지 김수연인지 며느리인지 딸인지 그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텅 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수연이가 방에서 나와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거칠어졌고 눈은 퀭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내 아들은 자신이 사랑한 아내가 자신의 친동생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와 수연이는 거실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1년처럼 흘렀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민준이가 유령 같은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색 대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봉투를 찢기 위해 움직였지만 너무 심하게 떨려서 봉투는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종이 소리가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종이 한 장이 아들의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아들의 눈이 종이 위에 박힌 글자들을 천천히 쫓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그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 오빠.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모래알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99.9% 일치. 그 순간 나는 와락 수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딸이야. 크크. 찾았어. 30년 만에 내 딸을 찾았어. 기쁨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이도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엄마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요. 내 딸입니다. 30년을 헤매던 내 딸이 이렇게 내 품에 돌아왔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민준이의 시선을 느낀 것은 나와 수연이는 울음을 그치고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축하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친동생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공포와 절망이 뒤엉킨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등이 차가운 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달싹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그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내 동생이랑 내 친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네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은 내 기쁨은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남편을 부르는 여보가 아닌 오빠라는 단어가 본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기적이 비극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 친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네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30년 만에 딸을 찾은 내 기쁨의 숨통을 그 자리에서 끊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아 하고 터져나왔던 내 환희는 공중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부둥켜 안고 있던 나와 수연이의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경직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내 딸이 천천히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나를 엄마로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온 세상이었던 한 남자, 그녀의 남편이자 이제는 그녀의 친오빠가 되어버린 민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오, 오빠. 수연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민준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하고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아, 아. 아들은 짐승처럼 목이 맨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저 아 하는 소리만 반복하며 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순간 수연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급, 과호흡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오빠라는 사실, 이 잔인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연이는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연아, 나는 기겁하며 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길이 닿기도 전에 민준이가 쓰러지는 수연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여보,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3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아닌 평생 사랑했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쓰러진 수연이를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지민아, 아니, 수연아. 여보, 눈 떠. 정신 차려. 하지만 수연이를 안아 올리려던 민준이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친동생. 그 단어가 아들의 본능을 올감했습니다. 아내는 안을 수 있지만 동생은 이렇게 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지지도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딸을 찾은 기쁨이 내 아들과 딸을 동시에 지옥으로 밀어넣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연이는 각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방에서도 딸 방에서도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남매가 된 기쁨이 아닌 부부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셋이 앉아 밥알만 씹었습니다. 수연이가 물잔을 집으려다 민준이의 손과 스치기라도 하면 두 아이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이 오늘은 금기의 접촉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신이시여. 왜 하필 내가 저지른 30년 전의 죄가 내 아이들에게 이토록 끔찍한 형벌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야 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비극이니 내가 끝내야 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아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두 아이는 일주일 만에 헬쑥해진 얼굴로 나를 원망스럽게 또 두렵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어미가 내 아들과 딸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넋이 나간 두 아이 앞에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준아, 수연아, 이 어미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 둘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법을 알아봤다. 두 아이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친남매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더라. 너희 둘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단다. 수연이의 입에서 아 하는 절망적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을린 잿더미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싫어.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오빠야. 내 남편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법 같은 거 필요 없어. 수연아, 민준이가 아내가 아닌 동생을 꾸짖듯, 아니, 애원하듯 낮고 잠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우린 끝났어. 당신이 내 동생으로 밝혀진 순간 우린 부부가 아니었던 거야. 싫어. 여보, 왜 당신까지? 부르지 마. 민준이가 괴로운 듯 소리쳤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 수연아,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쓰레기가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들은 결국 제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3년 동안 아내로,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과 딸이 부부로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우리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신속하게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내 아들과 딸은 남남이 아닌 남매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민준이가 제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민준아, 어디 가려고? 나가야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수연이랑 한 집에서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아내였던 여자가 동생이 되어버린 집, 그 집에 어떻게 가지 마. 내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아들, 제발. 그리고 다친 수연이의 방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수연아, 나와. 너도 아무 데도 못 가. 이 어미가 30년 만에 내 아들, 내 딸 다 찾았어. 이렇게 기구하게 다 찾았어. 그런데 여기서 또 너희를 잃을 수는 없어. 이 집에서 이 어미랑 같이 살자. 응, 나는 두 아이에게 빌었습니다. 부부로서는 끝났지. 알아.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나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남편이 아니라 오빠로. 그렇게 우리 셋이 다시 살아보자. 제발 이 어미 2번 죽이지 말아다오. 내 절규에 민준이는 싸던 짐을 풀었습니다. 수연이의 방 문틈으로 참았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탁, 여전히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절망이 아닌 받아들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선살을 발라 민준이의 밥 위에 얹어줍니다. 아들, 먹어. 네, 엄마. 그리고 똑같이 생선살을 발라 수연이의 밥 위에 얹어줍니다. 딸, 너도 먹어.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수연이가 아직도 어색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오. 오빠. 그 한마디에 민준이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밤만 내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왜, 수연아. 씨는 30년 만에 제 딸을 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아들에게서는 아내를, 내 딸에게서는 남편을 앗아갔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부부도 아닌 엄마와 아들과 딸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애틋한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